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라는 점은 도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수출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수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 위안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까지 겹쳐서 설상가상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재점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개국 7주년 특집으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님 모시고 수출 활성화 방안과 우리 경제에 나아갈 길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29대 무역협회장이시고요. 지난 2월 취임하셨죠? 예. 예. 그동안 돌아보시면 소회 어떠신지요?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 있다가 정부를 나온 지 한 18년 예.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공직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정부와 직간접 관련이 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대로 또 제 철학에 맞는 연구소를 설립해서 쭉 예. 연구소를 경영하는 일을 쭉 해왔고 주로 연구 활동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제가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예. 그래도 제 일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정해서 생활하다가 무역협회장을 맡아가지고 꽉 짜인 일정에 의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무역협회 와서 보니까 우리 무역협회가 바깥에서 제가 생각하던 제가 무역협회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다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느낌을 가졌고 우리 수출 무역의 진흥, 무역 투자의 진흥을 위해서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관, 무역협회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여기에 같이 힘을 합하겠지만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하고 우리 경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령 정부나 또는 무역협회나 이런 기관들이 가령 노력해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수출 진흥 을 위한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은 옛날과 같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더 선진된 구조를 받아들여서 업그레이드 되고 또 기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어떤 기업과 경쟁해서도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인 동시에 우리 수출도 궁극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장이 살아서 숨쉬고 창조적 기업이 샘솟듯 하는 우리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기업가형 국가로 빨리 탈바꿈해야만 수출, 고용, 성장하는 우리 경제의 모든 과제가 한 덩어리로 같이 해결되어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역협회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수출 문제 바로 직접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수출이 지금 최근 통계까지 좀 감소세, 좀 사실 좀 수출 전반적인 상황이 좀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되게 왜 어떤 이유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또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수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 수출이 금년 들어와서 8개월째 아직 9월 달은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연속 감속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수출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역시 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거진 예외 없이 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일 큰 이유로 들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유가가 거진 그전에 한참 높았던 때 비해서 거진 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유가와 또 유가 기름과 관련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거진 반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로 나타나는 그 수출 또 수입 이게 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단가가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좋은 현상이죠. 사실 이익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싼 기름이 들어오고 또 싼 석유화학 제품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또 다른 제품을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수출 기회도 가져갈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더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뭐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점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과거와 같은 그런 높은 성장을 하는 데서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고 또 많은 제품을 중간 제품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만 주로 우리나라로부터 많이 수입해서 이걸 가공해서 이제 제조를 하던 데서부터 자기들 스스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수입 이제 대체 수출 수입 대체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하나의 수출을 줄이는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봅니다만은 비교적 우리 원화 가치가 저평가, 즉 흔히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는 높은 환율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여기에 좀 안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리 수출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하고 보다 더 경쟁력을 키우고 하는 이런 노력을 좀 소홀히 한 측면도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겹쳐져 가지고 우리 수출이 적어도 금액 베이스로는 많이 줄어들어서 한 8개월 1월부터 8개월간 볼 것 같으면 약 6.3% 정도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중국이 여전히 수출 증가율이 제일 높은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저희 나라하고 비슷한 정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 이외에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감소세가 큽니다.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말씀대로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선전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다라는 뜻은 아니고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어떤 경기적으로 수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냐 아니면 우리 수출 산업의 또는 우리 수출 상품의 경쟁력의 문제가 지금 또는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또 노력을 해서 어떤 세계 환경이 나빠지더라도 우리가 수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키워나가는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또 우리 기업들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호전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금년도 전체로 저희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1조 달러의 수출입, 무역 전체로서 1조 무역 달러, 규모죠. 무역 규모 전체로서 1조 달러 규모는 어렵더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의 전망을 보면 1조 달러 유지가 그렇게 쉽지 않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그것을 하회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문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과거에는 사실은 미국 경제가 감기에 기침을 하면 우리가 몸살을 앓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대상이 중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중국에 우리 수출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에 이제 저희 수출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걱정들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좀 전망 좀 부탁드리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지 이것도 좀 많은 관심거리인데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전체 수출 물량의 약 25%가 예. 중국입니다. 예. 따라서 중국 수출이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게 우리 수출에 뭐 잘 되냐 못 되냐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대상구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때까지 수출한 것 중에 약 75%가 예. 중국 수출한 것 75%가 이 중간재였어요. 중간재죠. 예. 가령 미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도 중국에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나라들은 대개 그냥 한 40%대입니다. 예. 나머지는 내수 또 소비재 이런 예.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에 깊이 그 연관되어 들어갔다. 예. 뭐 그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종전과 같은 그런 수출 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의 기조를 계속 끌고 간다면 뭐 문제가 없는데 예. 중국 스스로도 너무 수출의 비중이 높고 예. 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재를 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이 구조는 문제가 있다. 예. 자기들 내수 산업을 키우고 수출 수입 대체 산업을 키워가지고 이제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이 중국과의 이 교역 구조에 예. 근본적인 그 문제가 오고 그에 대한 신호가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내수 시장 공략을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중국이 이러한 변화돼가는 그 경제 구조 또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중국이 가령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겠다 한다면은 예. 뭐 사실 중국의 내수 시장이란 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이 반드시 우리 경제에 저는 나쁜 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선점해 들어간다면은 그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변화를 정확히 읽고 예. 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또 저희 협회와 같은 데서도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해야 되고 또 우리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그러한 쪽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간다면은 뭐 제가 보기에 중국 시장은 옛날과 같이 예. 우리에게 절대적인 시장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뭐 흔히 사람들이 중국이 어려워지니까 뭐 중국은 이제 그만두고 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물론 다른 쪽으로 눈 돌려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예.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고 중국의 우리하고 교역의 확대 가능성 또 서비스 산업 쪽으로 앞으로 협력해야 될 가능성 뭐 이런 것은 뭐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더 협력 관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한 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이제 특정 국가에 쏠려 있다는 거는 이제 사실 뭐 한 나라 국가 경제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나 해서 좀 이제 다변화는 좀 필요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지역을 조금 더 수출을 좀 늘려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을지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느 지역이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해야 되겠다 그럴 만한 시장의 크기가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이미 우리의 주요한 수출 시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 베트남 예. 일단 뭐 아마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베트남을 옮기고 있을 겁니다. 이미 옮겨간 기업들도 예. 많이 있고요. 아주 중요한 대상입니다. 또 발전 가능성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예. 시장이죠. 뭐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인도 시장이죠. 예. 예. 뭐 인도는 중국에 맞먹는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보다도 더 경제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도 시장의 앞으로 가능성, 또 인도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경제 개발하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고 특히 모디 수상이 취임하고 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도 정부의 노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에 대응해 나간다면 인도 시장은 우리에게 큰 그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많고 우리 한 2억 인구 또 한반도의 약 10배나 되는 그런 GDP만 해도 아세안의 약 48%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죠. 아주 발전 가능성도 크고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가 아시안 여러 나라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역 인도네시아 시장 굉장히 집중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금년 들어와서 우리 대통령께서 집중적으로 방문하신 중동 국가들 사우디, 쿠웨이트 여러 나라들 또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 가실 때마다 그 지역을 같이 모시고 따라가서 쭉 봤기 때문에 그 시장이 갖는 가능성 참 굉장히 큽니다. 중동 시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남미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인식이 안 돼 있는 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중남미 국가들의 가능성 어마어마하게 크죠.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충분히 경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세계 모든 나라 시장이 다 우리의 잠재적 수출 반드시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또 플랜트 진출 이런 모든 것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몇몇 나라에 보다 더 집중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온 세계가 다 우리의 수출 시장 또 미처 아직까지 진출 못했다면 잠재적 수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또 그걸 위해서 저희 협회는 정부와 더불어서 나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지부를 최근에 개설했다든가 또 중국 같으면 이제 내수 시장을 더 중시하고 또 중국의 서부 지역으로 계속 경제력이 뻗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북경과 베이징과 이 상해 중심으로 되어 있던 우리 지부도 이번에 성도 지역에 청도 지역에 지부를 개설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이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출 중심으로 이제 무역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워낙 공직에서 한국경제정책 운영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국경제 발전 방향에 대한 그 회장님의 의견도 좀 청취해 보겠습니다. 일단 취임사에서 우리 무역업계가 글로벌 기업가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글로벌 기업가 정신 어떤 의미고 또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좀 깊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우리 경제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 잘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모든 경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렇게 해서 고용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되냐, 이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복지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결국 우리 기업들이 잘 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이 기업 인프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부의 경제정책과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이죠. 기업가들이 정말 기업가 정신에 투철한 기업 활동을 하는 건데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정의, 학문적으로는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여러 가지 다르게 정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기업을 기업가답게 하는 그런 정신적 기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거 옛날에는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물불 안 가지고 24시간 뛰는 거 이걸 기업가 정신의 본질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정말 남들이 이룩하지 못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빠른 성장, 또 이 거대한 우리나라의 기업 인프라를 갖춘 거 사실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기업을 우리나라 산업을 보면 우리 국내에서 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에도 우리가 발전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느끼고, 해외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업가 정신, 그래서 열심히 뛰고 24시간 뛰면 밤낮 거리지 않고 뛰면 되겠느냐. 물론 그런 정신도 많이 소멸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러나 그걸 되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제 지금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한마디로 해서 글로벌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좀 더 세계 경제와 세계 시장의 변화의 본질을 깨뚫고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아는 것을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 경영에다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흔히 좀 전문용어로 기업의 경영 전 가치사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가치사슬의 전 과정을 이제 글로벌한 시각에서 조명을 해야 되고, 이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내 기업이 아니고 세계의 동종 기업과 경쟁을 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해나가는, 그래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정신에 이제 깊이 서지 않으면은 이 치열해지는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참 치열해지는 이 국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뿐더러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과거보다 훨씬 한 단계 더 고양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글로벌 기업가 정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의 기업가 정신을 이건 꼭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만 글로벌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필요성을 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 돼서 이제 기업을 설립한 지 하루만 지나도 당신은 기존 기업이다. 신규 기업에 도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복잡해진 세상에서 글로벌 기업가 정신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업들이 잘 되고 기업들이 잘 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 내부 여건을 들여다보면 참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최근에 사정 당국의 움직임들 보면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또 세무조사도 투명하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한데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았으면 좀.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과거 같지 않지 않느냐. 또 기업 활력이 너무 저조해지지 않느냐. 또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지 않냐 하는 걱정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참 바람직하게 생각해서 그런 걱정을 해야 된다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사기를 침체시키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 발전 능력 이걸 지금 제대로 다 발휘하고 있는 거냐 말이죠. 다 발휘해보고도 어려움은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의 그동안의 인프라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거 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발전하는 IT 산업, 뭐 우리나라 IT 산업이 세계 최첨단에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IoT, 소위 사물 인터넷 같은 초첨단의 이제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거하고 융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경쟁 산업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산업이 지금 제대로 발전이 안 되니까. 저는 이게 문제인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잠재력이다. 말씀을 바꾸면은 서비스 산업이 이 정도 뒤처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이 정도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면, 만약에 서비스 산업이 제대로 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 산업으로 가져간다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얼마나 더 발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서비스 산업을 들여다보면은 세계적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 산업, 교육 산업, 그렇습니다. 관광 산업, 뭐 다 이 국제적 수준으로 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한 인프라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이 산업들, 이거 다 우리 국민을 먹어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도 못 살리고 있어요. 뭐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창조적 기업이 그냥 뭐 하루에도 그냥 수백, 수천 개가 생기고, 또 그중에는 적응 못하면 또 소멸되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이러한 그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조성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경제의 이 구조를 가지고 저는 뭐 고용을 걱정하고 청년 실업을 걱정하고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 걱정해도 이거 정말 잘못된 걱정거리다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결국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경제가 엄청 창의적이고 유연하고 시장 원리에 맞는 이런 경제가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정말 활성화돼 가지고 기업이 세금 잘 내고, 뭐 꼭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 예를 들어서 뭐 경쟁관련법, 세법, 뭐 환경법, 뭐 안전법, 이런 정도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하면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기 기업 경영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돈 벌면 기업가들이 좀 즐겨야죠. 돈 벌어서 즐기지 않으려고 왜 돈 벌겠습니까? 이혼이 생겼으면 기업가들이 즐겨야 되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다는 거 아주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인들의 과도한 요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죄인시하는데, 그것이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형법상의 죄로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 형법상의 죄라는 거는 명백하게,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이란 건 기본적으로 위험 부담을 하는 게 기업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죠. 그런데 리스크를 하게 되면 성공하는 수도 있고 실패하는 수도 있어요. 다 성공하면 기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했다가 실패하면 이거 뭐 배임이다 말이죠. 이렇게 몰아가면 기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이 기업인들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사법당국이나 관련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물론 기업인들이라고 다 선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기업인들이 사회에 지탄받을 일을 많이 한 것 뭐 사실입니다. 뭐 그 점은 우리 기업인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명백한 법 위반 사안이 있는 것은 뭐 그건 그것대로 엄격하게 다루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기업인들이 사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본질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은 좀 신중하게 다뤄가지고 기업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고, 또 그랬다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또 이건 뭐 한꺼번에 사면을 또 하고 하는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관행이 반복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 발전을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더 리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그동안 이제 걸어오신 길, 또 생각, 뭐 이런 걸 좀 여쭤보겠는데요. 30년간 이제 공직 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예. 뭐 기획관에 들어가셔서 이제 환경조차관, 소비자보호원장, 철도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뭐 직전이죠. 97년에 이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이렇게 하셨는데 쭉 돌아보시면은 보람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일이 제일 보람이 있으셨냐고 여쭤보는 건 좀 의문인 것 같고요. 좀 어떠셨습니까? 돌아보시면. 예, 뭐 제가 30년간 좀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참 혜택을 많이 받은, 또 사회 혜택도 많이 받고 해서 주변 공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제 능력에 과분할 정도로 한 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한 것 중에서 뭐 물론 뭐 실무자 때는 뭐 다 중요한 했지만, 이제 제가 국장 이상 실무 책임을 맡은 당 때 볼 것 같으면 많은 일을 했죠. 제가 제일 인상에 남는 일은 대외경제조정실장을 할 때입니다. 대외경제. 그때가 FTA. 예, 바로 FTA보다 그때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본격화되던 시절. 그 우루과이 라운드를 뿐만 아니고 뭐 EC의 통합 문제, 동구권의 이 체제 전환 문제, 북한과의 협력 문제, 뭐 미국, 일본 등과의 주요한 통상 문제의 폭발, 뭐 잠깐 그 온 세계적 경제 문제가 막 한꺼번에 우리한테 밀어 닥칠 때 제가 바로 대외경제조정실장을 하면서 이러한 세계적 환경과 우리 국내 경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우리 경제가 우선 살아남고, 두 번째는 이 세계 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정말 경쟁력 있는 경제로 가져갈 건가 하는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은 빨리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여기서 우리 위치를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스스로 한국경제 국제사업 실무본부장 이런 국제사업 실무본부장. 뭐 최고 본부장 그 당시 경제부총리지만 저는 실무본부장이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요. 뭐 나름으로 그 당시 때 참 많은 그 일도 했고 보람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많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경제를 보는 제 나름으로 철학이랄까 사고도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정리가 될 기회가 있었다 하는 점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뭐 당시에 저는 경제기획원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순간이랄까 이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외환위기 때 이제 공직 생활을 떠나시는 어려움도 있으셨는데. 뭐 당시 좀 돌아와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런 외환위기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떤 내부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아우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최대의 경제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외환위기를 겪었으니까 이미 이것은 겪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걸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우리 경제 체질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외환위기로부터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가 왜 뭐냐 말이에요. 본질. 또 외환위기가 왜 생겼느냐 하는 원인에 대한 편견 없는 분석, 연구 이런 것이 진행돼야 됩니다. 저는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걸 정치적 사건화 해가지고 누구를 책임을 추궁하고 단죄하고 뭐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뭐 이런 도구로 활용했을 뿐이지 제대로 된 그런 분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전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외환위기 원인이 뭐냐? 외환이 부족해서 외환위기가 왔느냐? 아니면 외환위기가 왔기 때문에 외환이 부족해졌느냐?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외환이 부족해서 외환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외환위기가 왔기 때문에 외환이 부족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그것을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했더라면 우리 경제가 훨씬 더 지금쯤이면
더 좋은 경제가 돼 있지 않겠느냐. 만약 그런 걸 만드는데 제가 뭐 좀 고생을 하고 함으로써도 그걸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예. 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경제 어렵고 또 청년들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요. 청년들에게 좀 희망 북돋아 주시는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뭐 요새 청년들이 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시대를 예.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심지어 뭐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오포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우리 청년들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건 남한테 어렵단 말이죠. 우리 온 세계 경제가 한국한테만 어렵고 뭐 다른 나라 청년들, 젊은 사람들한테 쉬우냐? 결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도전 정신이 꼭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우리가 이 좁은 우리 한국 땅에 그냥 안주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예. 그걸 세계로 돌리자.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예. 절벽 가까이 날 불러서 갔습니다. 예. 갔더니 더 가까이 오라. 그래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발을 붙이고 있던 나를 확 밀어버리더라는 거죠. 예.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 이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 모르느냐? 위기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안 해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냥 부모한테 얹혀서 살고 있는 이런 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대학에 입학하면 다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생활을 사는 거죠. 예. 우리 부모들에게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스스로 자기의 잠재력을 느끼고 이 험한 세상에 뛰어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 거 예. 몰랐다 하는 걸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 대부분은 그렇게 느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은 나는 뭐 객관적으로 볼 때 전체로서는 유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고 더 큰 가능성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 글로벌 기업과 정치인과 또 기업이 잘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점이 기억에 더욱 남습니다. 김인호 회장이 이끄는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의 불씨를 되살리는데 한 몫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인호 회장님 감사합니다.